미국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42억 달러 패트리어트 계약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미국이 28개월을 기다리라는 사이 한국은 단 17일 만에 미사일을 보낸 겁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미군의 두뇌라 불리는 팔란티어가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했고 중동 7개국이 한국에 줄을 선 이유,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지금으로부터 석 달 전이었습니다. 워싱턴 국방부 본관 3층 비상회의실에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오후 2시, 점심을 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이 줄줄이 뛰어들어왔어요. 회의실 안에는 이미 12명이 넘는 고위 관계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보실 소속 간부들, 중동 정책 담당관들, 그리고 방산업체 연락관들까지.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들은 대부분 손도 대지 않은 채 김만 올리고 있었어요. 정면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 붉은 글씨로 한 줄이 떠 있었습니다. UAE 패트리어트 후속 계약 백지와 통보. 규모 42억 달러.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서류 파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내려놓은 게 아니라 떨어뜨린 거였어요. 서류가 테이블 위에서 펼쳐지며 바닥으로 몇 장이 흩어졌지만 주울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42억 달러. 한화로 5조 6천억 원입니다. 미국 방공 시스템 수출 역사상 단일 계약으로는 손에 꼽히는 규모였어요. 그 계약이 백지화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UAE가 먼저 통보해 왔어요. 저는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미국 국방부 국제안보협력실 부차관보로 35년간 일해왔어요. 중동 지역 방공 시스템 수출 전략을 직접 총괄해 온 사람이 바로 접니다. 지난 20년간 중동 12개국에 패트리어트를 팔아왔고 그중 8건은 제가 직접 계약 테이블에 앉아서 서명을 받아냈어요. 이 분야에서 저보다 오래, 저보다 깊이 일한 사람은 워싱턴에 없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제가 저 문장 앞에서 얼어붙었어요. 회의를 주재하던 차관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UAE 측이 오늘 아침 공식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패트리어트 후속 계약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내용이에요. 사실상 백지화 통보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옆에 앉아있던 중동 정책 담당관이 의자를 앞으로 당기며 물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납기입니다. 차관보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UAE 측이 긴급 추가 배치를 요청한 지 이미 14개월이 지났는데 RTX 측 답변은 최소 28개월 추가 소요라는 겁니다. 총 42개월. 3년 반이에요. 3년 반이면 전쟁이 끝나고도 남습니다. 누군가 뒤쪽에서 낮게 중얼거렸어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납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의 생산 라인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한계에 도달해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에 보낼 무기, 나토에 공급할 장비, 본국 재고 충당까지. 전 세계가 동시에 무기를 달라고 손을 벌리는데 공장은 하나뿐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핑계가 될 순 없었어요. 42억 달러짜리 계약이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차관보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문장이 떴어요. UAE 대한 도입 검토 대상 한국산 천궁2.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이라고요? 회의실 여기저기서 같은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한국, 농담이겠죠? 농담이 아닙니다. 차관보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UAE는 이미 한국과 1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세계 포대가 현지에 배치 완료됐고 실전 요격까지 수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한국산 방공 시스템이 중동에 실전 배치가 됐다고. 그것도 우리 패트리어트를 밀어내고 35년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미국 방공 시스템이 다른 나라 무기에 밀릴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패트리어트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안보 약속 그 자체였어요. 패트리어트를 산다는 건 미사일을 사는 게 아니라 미국의 보호를 사는 거였습니다. 중동의 모든 나라가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비싸도 기다려서라도 패트리어트를 샀어요. 그런데 한국이라니. 한국 자동차는 인정합니다. 반도체도 대단하다고 봐요. 하지만 방공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미사일이 날아오는 순간 0.3초 안에 판단하고 0.7초 안에 요격해야 하는 세계입니다. 실수 한 번이 도시 하나를 날리는 영역이에요. 거기서 한국이 미국을 밀어낸다고?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소리를 높였어요. 한국 천궁2는 실전 검증이 안 된 시스템입니다. UAE가 당장 급하니까 싸고 빠른 걸 집은 거예요. 이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차관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마이클, 일시적이라고 하기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가 슬라이드를 하나 더 넘겼어요. 화면에 중동 지도가 떴습니다. UAE 외에도 사우디, 카타르,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 이라크. 7개의 나라의 이름 옆에 노란색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이 7개국 모두 한국 천궁2 도입을 공식 검토 중입니다. 예상 시장 규모는 총 180억 달러, 약 24조 원이에요. 24조 원이라는 숫자가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건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요. 미국이 50년간 쌓아온 중동 방공 시장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절반이 한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불을 끄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걸프전 당시 사막 한가운데에서 패트리어트 발사대 옆에 서 있는 젊은 미 육군 대령의 사진이었어요. 제 아버지, 로버트 브레넌 대령입니다. 아버지는 걸프전에서 패트리어트 배치 작전을 직접 지휘한 분이에요. 이라크에 스커드 미사일이 쏟아지던 그 밤, 패트리어트가 하늘을 가르며 적 미사일을 격추하는 장면을 지켜본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패트리어트는 미국의 방패다. 이 방패가 있는 한 미국의 동맹국들은 안전하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국방부에 들어왔습니다. 레이시온에서 10년, 국방부에서 25년. 패트리어트를 팔고 패트리어트를 지키는 것이 제 일생의 업이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잇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산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한국이라는 제가 단 한 번도 진지한 경쟁자로 생각해 본 적 없는 나라에 의해서요. 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건 일시적인 겁니다. 하지만 그 확신은 다음날 아침 더글러스 하워드를 만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9시 워싱턴 캐피톨힐에서 2블록 떨어진 한 고급 레스토랑 개인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진한 씨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창가 쪽 가죽 소파에 한 남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더글러스 하워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수석 보좌관이자 워싱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방산 로비스트였어요. 그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국방 예산 8천억 달러 중 방산 업체에 돌아가는 몫의 흐름을 결정하는 사람. 의회에서 어떤 무기 프로그램에 예산을 붙이고 어떤 수출을 허가할지 그 판을 짜는 사람이 바로 더글러스였어요. 60대 초반의 큰 체구에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었어요. 눈 밑에 깊은 그림자가 이 사람이 밤을 편하게 자는 부류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앉아. 그가 시가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어요. 인사치레는 없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UAE 건드렸지? 네. 어제 비상회의가 있었습니다. 더글러스가 시가를 재떨이에 눌러끄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42억 달러가 날아갔어. 그거 알아? 알고 있습니다. 42억 달러면 상원 군사위원회 예산심의에서 내가 3년간 붙여놓은 RTX 라인 증설 예산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 돈이 한국으로 간다고? 내 경력에 이런 치욕은 처음이야.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나라를 걱정하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판이 깨지는 것에 대한 분노였어요. 저는 그 차이를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차피 한국 방산을 막아야 한다는 목표는 같았으니까요. 더글러스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묶음을 밀었어요. 표지에는 대외비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국 방산 기술 유출 우려 보고서. 상원 군사위원회 명의로 나갈 거야. 저는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한국 방산 업체들이 미국 기술을 무단 전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요격 알고리즘을 역설계해서 천궁2에 적용했다는 주장. 미국 공급망에서 획득한 핵심 부품을 무기에 전용했다는 의혹. 촘촘하게 정리된 문서였어요.
하지만 저는 35년간 이 업계에 있던 사람입니다.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근거가 약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추정과 의혹으로 채워져 있었고 실제 증거라고 할 만한 건 거의 없. 더글러스, 이 보고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무리? 마이클, 지금 중동 방공시장 24조 원이 한국으로 넘어가려 하는데 무리를 따질 때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글러스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워싱턴 거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놈들이 우리 밥그릇을 건드리게 놔둘 수는 없어. 중동은 우리 텃밭이야. 50년간 우리가 피와 돈을 쏟아부어서 만든 시장이라고. 그 말투에 거침이 없었어요. 그는 돌아서서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한테 두 가지를 맡기겠어. 첫째, UAE에 가서 계약을 되살려와. 천궁2가 실전에서 얼마나 허술한지 직접 확인하고 보고서를 만들어. 둘째, 이 기술 유출 보고서에 너 이름을 올려. 국방부 부차관보가 서명하면 무게가 달라져. 저는 두 번째 요청에서 멈칫했어요. 기술 유출 보고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글러스의 얼굴이 굳었어요. 한 발짝 다가오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클, 내 아버지가 걸프전에서 패트리어트로 뭘 지켰는지 잊었어? 지금 그 유산이 한국 업자들한테 넘어가고 있어. 그런데 검토가 필요하다고?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이 뜨끔했어요. 더글러스는 사람의 약점을 정확히 아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고서를 내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더글러스가 피식 웃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다고? 한국 무기 하나 팔리면 미국 일자리 수천 개가 날아가. 내 부하 직원들 먹여 살리는 예산이 깎여. 그게 더 큰 문제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더글러스는 다시 소파에 앉으며 시가에 불을 붙였어요. UAE 출장은 다음 주까지 준비해. 그리고 리처드한테 연락해놨으니까 RTX 측 자료도 받아. 리처드 콜번. RTX 중동 지역 수석 부사장이었어요. 이름만 들어도 불쾌한 인물이었습니다. 방산업계에서 가장 오만한 사람을 꼽으라면 열의 9은 리처드를 뽑을 거예요. 더글러스와의 만남을 마치고 국방부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리처드 콜번이었어요. 마이클, 더글러스한테 들었어. UAE 건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도 느끼적거리는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그쪽에서 패트리어트 납기를 28개월이나 잡은 게 문제의 시작 아닙니까? 리처드가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귀에 거슬렸어요. 납기가 길다고? 미국 최고급 방공 시스템을 당장 내일 배달해달라는 게 더 비현실적이지 않나? 명품은 기다려야 하는 법이야. 그 말에 이가 갈렸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격을 좀 조정했어. 1기당 17억 달러로. 잠깐, 기존 12억 달러에서 17억으로요? 40%가 넘는 인상 아닙니까? 리처드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시장 상황이 바뀌었잖아. 전 세계가 방공 시스템을 찾고 있는데 공급은 한정되어 있어. 가격이 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그러니까 UAE가 떠난 거 아닙니까? 리처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떠났다고? 걱정 마. 한국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진짜 공격이 오면 다시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어. 그때 우리는 20억으로 올려서 팔면 돼. 저는 전화를 끊고 핸들을 쥔 채 한참 동안 앞만 바라봤습니다. 리처드의 오만함이 역겨웠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의 논리를 완전히 부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뚫리는 순간 중동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어요. 42억 달러를 날리고도 어차피 돌아온다고 웃는 인간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더 끌고 가기 전에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 사라 윌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중동 분석관이에요. 32, 경력 7년 차. 하버드에서 중동학 석사를 받고 국방부에 들어온 인재였습니다. 눈이 크고 표정이 직접적인 사람이었어요. 상사 앞에서도 할 말은 하는 성격이라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분석 능력만큼은 제가 인정하는 부하였습니다. 국장님, 잠깐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사라가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그래프와 표가 빼곡했습니다. 뭔데? 한국 천궁2의 실전 데이터입니다. UAE에서 입수한 원본이에요.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었어요.
화면을 훑어봤습니다. 실전 요격률 94.7%. 이란 측 탄도미사일 대응 시 반응 시간 평균 4.2초. 자폭 드론 군집 공격 시 동시 교전 능력 최대 12개 표적.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이 데이터 출처가 어디야? UAE 방공군 사령부입니다. 현지 무관부를 통해 입수했어요. 저는 태블릿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라. 이건 한국 측이 제공한 자료일 가능성이 높아. 실전 데이터를 그대로 믿으면 안 돼. 판매자가 내놓는 숫자를 어떻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사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UAE 방공군이 자체적으로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한국 측 자료가 아니에요. 그리고 국장님, 하나 더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녀가 화면을 넘겼어요. 납기 비교표가 떴습니다. 패트리어트 긴급 요청에서 첫 포대 도착까지 평균 28개월. 천궁투는 같은 조건에서 17일이었습니다. 17일이라고? 네. 17날입니다. 한국은 긴급 요청을 받은 직후 생산 라인을 24시간 교대 체제로 전환했고, 요격 미사일 45발을 계약서 체결 전에 먼저 발송했어요. 미사일이 먼저 도착하고 계약서는 나중에 서명됐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어요. 형광등 불빛이 천장에서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17일이라는 숫자와 28개월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나란히 놓였어요.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숫자가 과장된 거겠지. 한국이 아무리 빨라도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사라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장님,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그래서 3번 교차 검증했습니다. UAE 무관부, 현지 언론 보도, 그리고 영국 국방정보국 루트까지 3곳이 같은 숫자를 확인했어요. 저는 사라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7년간 함께 일하면서 단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를 가져온 적이 없는 분석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 좋아. 그 숫자가 맞든 아니든 내가 직접 확인하러 갈 거야. 다음 주 UAE 출장 준비해.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추더니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요. 뭐야? 만약 현장에서 보시는 게 이 데이터와 같다면 그때는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어요. 대답 대신 손을 저어보냈습니다. 사라가 나간 뒤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책상 위에 아버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막 위에 패트리어트 발사대, 아버지의 자부심, 그리고 저희 35년. 이틀 뒤에 출발하는 두바이행 비행기 티켓이 이메일로 도착했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한국 천궁투의 허점을 찾아내겠다.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손으로 약점을 짚어서 42억 달러를 되찾아오겠다. 그것이 제가 중동행 비행기에 오른 이유였어요. 한국 무기의 실체를 폭로하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그 다짐이 산산조각 났다는 뜻이겠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짐을 꾸리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더글러스였습니다. 마이클, 내일 출발이지? 네. 기술 유출 보고서 건은 돌아와서 다시 얘기하자고. 대신 한 가지만 확실히 해. UAE에 가서 패트리어트 재계약을 성사시켜. 그리고 한국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인지 증거를 잡아와.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으려는데 더글러스가 한마디를 더 했어요. 아, 그리고 한국 방산 관계자들이 UAE에 와 있을 거야. 내가 비자 쪽으로 좀 손을 썼는데 완전히 막지는 못했어. 현장에서 마주치더라도 상대하지 마. 그 자들은 우리 적이야. 비자를 손쓴다는 말에 속이 불편해졌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사라가 보여준 숫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94.7%, 17일, 45발 선발송. 그 숫자들이 사실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아주 작게, 아주 잠깐 스쳤어요. 하지만 곧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미국을 이길 수는 없다고.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두바이까지 14시간. 그 긴 비행 동안 저는 패트리어트 관련 분석 자료 3권을 읽을 계획이었어요. 탑승구 앞에서 짧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새벽 공항은 조용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활주로에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비행기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걸프전에 출발하기 전 공항에서 찍은 사진을 떠올렸어요. 아버지도 이렇게 새벽에 떠났겠죠. 패트리어트가 중동을 지킬 거라는 확신을 가슴에 안고, 저도 같은 확신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세계 최강이다. 한국은 우리의 상대가 아니다. 그 확신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두바이 국제공항에 내린 순간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새벽 4시였는데도 기온이 30도를 넘었습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서자 냉방이 세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시원함이 몸까지 전해지기도 전에 다른 것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었습니다. 입국장 곳곳에 자동 소총을 든 병사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출구마다 보안 검색이 이중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천장에 달린 스피커에서는 드론 경보 발생 시 대응 요령이 아랍어와 영어로 번갈아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뉴스가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전쟁이 이 도시의 하늘 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화물을 찾아 나오자 마중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 대사관 무관부 소속 연락관이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그가 말했어요. 브레넌 부차관보님, 내일 오전에 UAE 국방부 차관 칼리드 알 만수르와 면담이 잡혀 있습니다. 칼리드 알 만수르.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UAE 방공 시스템 도입의 최종 결정권자였습니다. 원래는 미국 유학파로 패트리어트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인물이에요. 3년 전 워싱턴에서 한 차례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는 미국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패트리어트를 버리고 한국을 택했다는 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됐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잠깐 눈을 붙이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차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내일 면담이 신경 쓰였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태블릿을 열어서 사라가 정리해 준 브리핑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천궁투 재원, 배치 현황, 요격 기록. 숫자들이 화면에서 빛났지만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새벽 6시에 알람도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샤워를 하고 양복을 차려입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무기의 허점을 찾아라. 그게 오늘의 임무다. 오전 10시. UAE 국방부 청사는 아부다비 시내 중심에 있었습니다. 흰색 대리석으로 지어진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정문을 통과하는 데만 보안 검색을 3차례 거쳤습니다. 복도를 따라 안내를 받아 들어간 곳은 4층의 넓은 회의실이었어요. 칼리드 알 만수르 차관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검은 아랍 전통 의상을 입은 5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체구는 크지 않았지만 자세가 곧았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3년 전 워싱턴에서 만났을 때보다 얼굴에 그늘이 깊어져 있었어요. 브레넌 씨, 오랜만입니다. 차관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하지만 칼리드의 악수는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이었어요. 그 차이가 즉시 느껴졌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차관님, 패트리어트 후속 계약건에 대해 논의하러 왔습니다. 납기 문제로 불편을 드린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RTX 측에서 생산 라인을 조정해서 납기를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비행기 안에서 급하게 만든 제안이었어요. RTX 측과 사전 조율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42억 달러를 되찾으려면 뭐라도 내놓아야 했어요. 칼리드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브레넌 씨, 18개월이요? 네. 기존 28개월에서 10개월을 단축한 겁니다. 칼리드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지만 그건 동의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17일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 공기를 바꿨어요. 저는 준비한 반박을 꺼냈습니다. 17일은 비정상적인 속도입니다.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에요. 급하게 만든 무기가 실전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칼리드의 표정이 변했어요. 온화하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요? 우리는 압니다. 직접 겪었으니까. 그가 테이블 위 리모컨을 눌렀어요.
벽면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어두운 화면이었어요. 날짜와 시간이 화면 구석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달 전 새벽 2시 47분. 이건 우리 방공 지휘센터의 실제 작전 영상입니다. 화면 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여러 개의 붉은 점이 화면을 가로질러 나타났습니다. 탄도 미사일 표시였어요. 동시에 저고도에서 접근하는 작은 점들이 때를 지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폭 드론이었어요. 이란 측에서 탄도 미사일 8발과 자폭 드론 23대를 동시에 발사했습니다. 복합 공격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천궁2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화면에 파란색 표시가 나타나더니 붉은 점을 향해 빠르게 이동했어요. 하나, 둘, 셋.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다른 화면에서는 비호복합이 적어도 드론들을 차단하기 시작했어요. 드론 표시들이 빠르게 지워졌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탄도 미사일 8발 전략 요격, 자폭 드론 23대 중 21대 격추. 나머지 2대는 아군 영공 진입 전에 자폭했어요. 피해 제로. 칼리드가 영상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브레넌 씨, 이게 급하게 만든 무기의 품질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적절한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8발 전략 요격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패트리어트의 공식 요격률이 90%라는 걸 감안하면 8발 중 1발은 놓칠 수 있는 확률이에요. 그런데 천궁2는 8발을 전부 잡았습니다. 한 발의 차이가 도시 하나를 날리는 세계에서 0발 미스라는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칼리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브레넌 씨,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패트리어트는 훌륭한 시스템이에요.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28개월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이란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지난 석 달 동안 우리 국민 47명이 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중 11명은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께 28개월만 기다리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것이 등을 타고 내려왔어요. 47명, 11명의 아이들. 그 숫자들은 제가 워싱턴 사무실에서 본 어떤 보고서에도 없었습니다. 칼리드가 회의실 문을 열며 말했어요. 오후에 방공기지를 직접 방문하시겠습니까? 직접 보시면 왜 우리가 한국을 선택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거절할 수 없었어요. 제가 찾으러 오너점을 찾기 위해서라도 현장을 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전에 없던 불안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군용 차량을 타고 아부다비 외곽의 방공기지로 이동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끝없는 사막이 펼쳐졌어요. 모래빛 풍경 속에 군용 시설들이 간간히 보였습니다. 하늘에는 방공 레이더 안테나가 느리게 회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묘하게 긴장감을 줬습니다. 기지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규모가 눈에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거대한 발사대 차량 4대가 정렬되어 있었고 그 옆으로 레이더 장비와 지휘 통제 차량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천궁2의 3번째 포대였습니다. 발사대 위에 장착된 요격 미사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제가 수백 장의 사진과 보고서에서 봐온 천궁2 실물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볼 때는 패트리어트보다 작고 단순해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물 앞에 선이 느낌이 달랐습니다. 투박하지만 단단했어요. 군더더기 없이 필요한 것만 갖추고 있다는 인상이었습니다. 현지 기지 사령관이 저를 안내하며 설명했어요. 저와 함께 온 미국 무관부 연락관이 통역을 도왔습니다. 이 포대는 한국에서 출발해 17일 만에 이 자리에 배치됐습니다. 도착 즉시 시스템 점검을 마치고 48시간 내에 실전 투입 가능 상태가 됐어요. 17일이라는 숫자가 또 나왔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허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빠른 배치가 가능하려면 사전 점검 과정을 생략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령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 정비 인력 20명이 장비와 함께 왔습니다. 그들이 직접 최종 점검을 마치고 운용 교육까지 실시했어요. 생략된 절차는 없습니다. 정비 인력까지 같이 왔다고요? 네. 무기만 보낸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함께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한국 기술팀 6명이 기지에 상주하면서 24시간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에서 뭔가 찔렸어요. 미국은 패트리어트를 팔 때 장비를 보내고 매뉴얼을 보냅니다. 운용 교육은 미국 본토에서 별도 계약으로 진행해요. 현지 상주 기술팀은 추가 비용을 내야 파견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무기와 사람과 교육을 한 묶음으로 보냈다는 거였어요. 기지를 돌아보는 동안 현지 병사들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발사대를 바라볼 때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두려움과 안도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전쟁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어요. 한 젊은 병사가 발사대 옆에서 정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0살 남짓으로 보였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습니까? 네. 그가 정비 도구를 내려놓고 발사대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3달 전에는 매일 밤 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문자요. 저는 그 말에 걸음을 멈췄어요. 지금은 적어도 내일 아침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문장이 예상치 못한 곳을 건드렸어요. 저는 35년간 무기를 계약서로 봐왔습니다. 납기와 성능표와 가격으로 봐왔어요. 그런데 이 병사에게 천궁투는 내일 아침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유언 같은 문자를 쓰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어요. 기지 한쪽에 한국 기술팀이 작업하는 구역이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그곳을 지나쳤어요. 한국인 기술자 2명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덥고 먼지가 가득한 사막 한가운데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중 한 사람이 제 쪽을 힐끗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별다른 인사 없이 다시 작업으로 돌아갔어요. 그 짧은 순간에 느낀 건 그들의 눈에 피로가 가득했다는 거였습니다. 자기 나라도 아닌 사막 한가운데에서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어요. 왜 저 사람들은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일하는 걸까? 그 의문이 처음으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지 않고 기지 근처 지휘센터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칼리드 차관의 제안이었습니다. 밤에 직접 보셔야 할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새벽 1시가 조금 넘었을 때 경보가 울렸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사이렌이었어요. 단 한 번이 아니라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지휘센터 안이 순식간에 전투 모드로 전환됐어요. 각자 자리에 앉아있던 요원들이 동시에 모니터에 집중했습니다. 지휘관이 마이크를 잡으며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정면 대형 화면에 붉은 표시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란 측에서 발사된 탄도 미사일과 자폭 드론이 UAE 영공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규모가 컸습니다. 탄도 미사일 6발, 자폭 드론 31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하는 복합 공격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보고서에서 수백 번 읽은 장면이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와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화면 속 붉은 점 하나하나가 사람의 목숨이었습니다. 천궁2가 먼저 반응했어요. 탄도 미사일 표적을 향해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화면에서 파란색 점이 붉은 점을 향해 빠르게 이동했어요. 동시에 비호복합이 적어도 드론을 향해 가동됐습니다. 창밖 어두운 하늘에서 강한 섬광이 번쩍였어요. 뒤이어 묵직한 폭발음이 유리창을 통해 울렸습니다. 또 한 번, 또 한 번. 하늘이 간헐적으로 밝아졌다. 어두워지기를 반복했어요. 화면 속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탄도 미사일 6발이 먼저 지워졌어요. 이어서 드론 표시들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지휘관이 마이크를 다시 잡았어요. 탄도 미사일 6발 전량 요격 완료. 드론 31대 중 28대 격추. 나머지 3대 추적 중. 몇 분 뒤 나머지 3대도 격추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피해 제로.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연이 아니었어요. 실제 미사일이 날아오고 실제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국 시스템이 단 한 발도 놓치지 않았어요. 패트리어트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떠올랐습니다. 솔직하게 답해야 했어요. 패트리어트의 공식 동시 교전 능력은 표적 최대 9개입니다. 오늘 밤 접근한 표적은 총 37개였어요. 천궁2와 비호복합이 고도별로 나눠서 처리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패트리어트 단독이었다면 적어도 드론 군집은 대응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무언가가 가슴 안쪽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격이 끝난 뒤 기지 밖으로 나왔어요. 동이 틀 무렵이었습니다.
대피소에서 빠져나오는 민간인들이 거리에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아는 어머니, 잠을 제대로 못 잔 눈빛의 노인들. 그 얼굴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중년의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한번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젯밤에도 하늘에서 터졌다면서요. 한국 시스템이 다 막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 한국 무기가 오기 전에는 어젯밤 같은 공격이 오면 우리 동네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고층 빌딩 유리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호텔 근처에서 내린 뒤 가까운 카페에 들어갔어요. 커피를 시키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이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화면에서 사라지던 붉은 점들이 계속 눈앞에 떠올랐어요. 그때 카페 옆 테이블에서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랍어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는데 중간중간 영어 단어가 섞여 나왔어요. 통화가 끝나고 그녀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5살쯤 돼 보였어요. 눈이 마주치자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제 옷차림을 보고 외국인이라는 걸 바로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 오셨어요? 네. 그녀가 잠깐 웃었어요. 하지만 웃음 속에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는 이 아이랑 욕조 안에서 밤을 보냈어요. 건물에서 벽이 가장 두꺼운 곳이었거든요. 미사일이 떨어질까 봐요. 저는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엄마 다리에 매달려서 제가 준 빈 설탕 봉지를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지금은 창문을 열고 잘 수 있게 됐어요. 한국에서 온 그 무기 덕분이래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막혀서가 아니라 무언가가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35년간 저는 무기를 계약서로 봤습니다. 수출 금액으로, 시장 점유율로, 주가 변동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 천궁투는 아이와 함께 창문을 열고 잠드는 밤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단 한 번도 계산에 넣어본 적 없는 가치였어요. 다음 날 오전 예상치 못한 인물을 만났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야마구치 켄타. 일본 방위성 파견 연락관이었습니다. 나토 연락 사무소를 통해 한두 번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50대 초반, 안경을 쓴 마른 체형의 남자였습니다. 항상 무표정한 얼굴로 회의장 구석에 앉아 있는 인물이었어요. 야마구치 씨, 여기서 뭘 하시는 겁니까? 그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했어요. 브레넌 부차관보님, 저도 같은 목적으로 왔습니다. 천궁투 실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일본이 왜 한국 무기에 관심을 가지는지 순간 의아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당연했습니다. 일본도 방공 시스템 강화가 급한 나라였으니까요. 저는 그에게 슬쩍 물었어요. 야마구치 씨 쪽에서는 천궁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잠깐 침묵했어요. 일본인 특유의 신중함이었습니다. 한참 뒤에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에서 출발할 때는 한국 시스템의 약점을 확인하고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목적이었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어젯밤 상황을 직접 봤습니다. 저도 지휘센터에 있었어요. 그랬습니까? 야마구치가 안경을 고쳤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를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은 이지스함과 패트리어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방공 장비예요. 하지만 어젯밤처럼 탄도 미사일과 드론이 동시에 37개 표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우리 시스템이 저만큼 대응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정면으로 때렸어요. 일본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쟁국이고 방공 시스템에서 한국보다 훨씬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군사 전문가가 고개를 숙인 거였습니다. 야마구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일본 방위성에서는 제가 이런 보고를 올리면 불쾌해할 겁니다. 하지만 군인은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의 방공 시스템은 이미 실전에서 검증됐어요.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야마구치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의 표정에는 분함도 있었고 동시에 군인으로서의 정직함도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경쟁국마저 인정하는 것을 제가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UAE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저는 원래 워싱턴으로 바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바꿨어요.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이 중동에 있는 동안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어요. 중동에서 본 결과물의 원산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분석가로서의 본능이었습니다. 동시에 내 눈으로 직접 한국 공장을 봐야 이 불안이 끝나든 확신으로 바뀌든 결론이 날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순간 첫 인상은 질서였습니다. 두바이의 팽팽한 긴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공항이 넓고 깨끗했고 사람들이 빠르지만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잔재 위에서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새삼 떠올랐어요. 다음 날 오전 LI 진엑스원 생산시설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를 통해 어렵게 잡은 일정이었어요. 공장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예상과 달랐습니다. 토요일이었어요. 주말. 그런데 공장 안에 꺼진 불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생산 라인 전체가 가동되고 있었어요. 천궁2 미사일 조립 라인이 한쪽에서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발사대 조립 구역, 레이더 장비 시험 구역이 이어졌어요. 세 구역이 동시에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설명했어요. 중동 긴급 물량 때문에 넉 달 전부터 24시간 교대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낮 조와 밤 조가 교차하면서 라인이 멈추는 시간은 하루 20분. 교대 인수인계 시간뿐이에요. 하루 20분. 나머지 23시간 40분은 쉬지 않고 돌아간다는 거였습니다. 미국 방산 공장도 본 적이 있었어요. RTX의 투손 공장, 로키드 마틴의 댈러스 시설. 그곳들은 완벽했습니다. 정교하고 체계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아름답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주말에 이 온도로 돌아가는 현장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이가 느껴졌어요. 미국 공장은 시스템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공장은 사람의 의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조립 라인을 따라 걸으면서 젊은 엔지니어와 마주쳤습니다. 30살 안팎으로 보였어요. 안경 너머로 충혈된 눈이 보였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게 분명했어요. 영어를 할 줄 아시나요? 조금 합니다. 이렇게 주말에도 일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가 잠깐 손에 들고 있던 공구를 내려놓았어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하루 늦으면 중동에서 누군가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이 폐부를 찔렀어요. 중동에서 만난 병사의 말과 겹쳤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다른 사람이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다시 작업으로 돌아가면서 짧게 덧붙였어요. 우리는 그냥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내일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방사는 언제나 비즈니스였어요. 주가와 실적과 수출 규모의 세계였습니다. 리처드 같은 사람은 대안이 없으니까 가격을 올리면 된다고 말하고, 더글러스 같은 사람은 밥그릇을 지키면 된다고 말하는 세계였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내일. 그것이 이 사람이 주말 새벽에도 공장에 나오는 이유였어요. 저는 그 차이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를 인정하는 순간 제가 35년간 몸담아 온 세계의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으니까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습니다. 한국 방문 소식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팔란티어 아시아 태평양 담당 디렉터가 비공식 면담을 요청해 온 거예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습니다. 제이슨 리라는 이름의 40대 남성이었어요.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출신답게 격식 없는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브레넌 부차관보님, 팔란티어가 한국 방산과 협력하는 이유를 알고 싶으시다면서요? 단도직입이었습니다. 저도 빙 돌리지 않았어요. 네,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팔란티어는 미국의 두뇌 아닙니까? 그 회사가 왜 한국과 손을 잡아야 하는 겁니까? 제이슨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테이블에 태블릿을 올려놓았어요. 화면에 중동 지도가 떴습니다. 빨간 점과 파란 점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건 지난 6개월간 중동에서 발생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의 분포도입니다. 빨간 점이 공격, 파란 점이 요격이에요. 빨간 점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파란 점이 빨간 점 위에 겹쳐져 있는 구역이 있었어요. UAE 주변이었습니다. 팔란티어의 AI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게 전장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어디서 공격이 올지,
어떤 경로로 접근할지, 몇 초 안에 대응해야 하는지. 그건 우리가 가장 잘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팔란티어에 의존하는 거 아닙니까? 제이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분석은 우리가 최고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분석을 현실에서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두 개의 그래프가 나란히 떴어요. 왼쪽은 미국 방공 시스템의 위협 탐지에서 요격까지 소요 시간입니다. 평균 8.4초. 오른쪽은 한국 천궁투입니다. 평균 4.2초. 4.2초와 8.4초. 2배 차이였어요. 4초 차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이슨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드론 군집 공격에서 4초는 도시 하나의 생사를 가릅니다. 팔란티어 AI가 아무리 정확하게 위협을 분석해도 실행 시스템이 4초 늦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이슨이 이어서 말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란티어가 한국과 손잡은 이유는 복잡하지 않아요. 미국은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두뇌의 판단을 가장 빠르게 현실로 만드는 손과 발을 가졌어요. 미국은 두뇌, 한국은 손과 발. 그 구조가 제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제이슨이 태블릿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미국 방산 업체들은 무기를 팝니다. 한국 방산 업체들은 무기와 함께 사람을 보내요. 현장에서 같이 싸우는 겁니다. 팔란티어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한데 한국이 유일하게 현장에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제이슨의 말 하나하나가 제가 35년간 쌓아온 확신의 벽돌을 하나씩 빼내고 있었습니다. 브레넌 부차관보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워싱턴에서 한국 방산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압니다. 기술 유출 보고서라든가 수출 방해 공작이라든가. 제 얼굴이 굳었어요. 더글러스의 보고서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제이슨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 식으로 한국을 막으면 결국 손해보는 건 미국이에요. 한국 없이는 중동을 지킬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한국을 적으로 만들 건지 파트너로 만들 건지 그 선택이 앞으로 미국 방공산업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악수를 나누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 겁니까? 제이슨이 잠깐 웃었어요. 부차관보님이 중동에서 뭘 보셨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차관보님이 더글러스 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도요. 호텔을 나서면서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네온사인이 빛나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거리였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이 도시를 만든 나라. 주말에도 공장을 멈추지 않는 나라. 미사일이 떨어지는 사막에 사람을 보내는 나라. 저는 걸으면서 더글러스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한국 놈들이 우리 밥그릇을 건드리게 놔둘 수 없어. 그리고 한국 엔지니어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하루 늦으면 누군가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 두 문장이 머릿속에서 나란히 놓였어요. 누가 옳은지 더 이상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더글러스가 맡긴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천궁투의 허점을 지적하는 보고서. 제가 써야 할 보고서였어요. 커서가 빈 화면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분 동안 한 글자도 치지 못했어요. 결국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허점이 없었어요. 찾으러 갔는데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허점은 한국이 아니라 우리 쪽에 있었어요. 28개월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가격을 올려받는 우리. 밥그릇 걱정만 하면서 현장에 사람 한 명 안 보내는 우리. 견제 보고서를 조작해서라도 경쟁자를 짓밟으려는 우리. 창밖에 구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 위를 지나고 있었어요. 저는 창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패트리어트를 지킨 건 밥그릇을 지키려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지키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는 사람 대신 밥그릇을 지키게 된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비행기는 워싱턴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건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핸드폰이 연속으로 진동했어요. 부재중 전화 7통. 전부 더글러스 하워드였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전화를 걸었어요. 마이클, 보고서는 됐어? 더글러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아직입니다. 뭐? 2주나 다녀왔으면서 보고서 하나 못 썼어?
저는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더글러스, 현장에서 본 게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국 시스템에서 허점을 찾지 못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3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더글러스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허점을 못 찾았다고? 마이클, 내가 찾으러 간 거야. 안 찾으러 간 거야? 찾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없었어요.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못 찾은 거지. 아니면 한국 측에서 쇼를 보여줬거나. 쇼가 아닙니다. 실전이었어요. 제 눈앞에서 미사일이 터졌고 한국 시스템이 전부 막았습니다. 일본 방위성 연락관도 같은 걸 목격하고 인정했어요. 더글러스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본이 한국 편을 들었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사실이니까 말이 되는 겁니다. 더글러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마이클, 똑똑히 들어. 그 보고서가 이번 주 안에 나오지 않으면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내 이름을 올려. 중동 방공 수출 실패의 책임자로. 35년 경력이고 뭐고 끝이야. 알아들었어? 그 협박이 가슴을 때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두렵지 않았습니다. 중동에서, 한국에서 본 것들이 제 안에서 무언가를 바꿔놓았어요. 밥그릇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사람들을 봤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보고서는 쓰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제가 쓸 보고서는 더글러스가 원하는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자 사라 윌슨이 긴급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국장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사라가 내민 서류는 미국 정보기관에서 입수한 내부 문건이었어요. 읽기 시작하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더글러스 하워드가 지난 6개월간 한국 방산 업체의 UAE 수출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기록이었어요. 한국 방산 관계자의 비자 발급을 지연시키도록 국무부의 압력을 행사한 내역, UAE 국방부에 한국 무기를 사면 미국 안보 우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비공식 경고를 보낸 기록, 그리고 RTX의 리처드 콜번과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패트리어트 가격, 인상 협의 내용까지. 사라가 핵심을 짚었어요. 더글러스는 한국을 막기 위해 UAE에 거짓 경고를 보냈습니다. 한국 무기를 사면 미국 안보 협력이 축소된다고요. 그런데 이건 국방부 공식 입장이 아니에요. 더글러스가 개인적으로 방산 로비를 위해 미국 정부의 이름을 도용한 겁니다.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한국을 견제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경쟁이니까요. 하지만 미국 정부의 이름을 팔아서 동맹국을 협박하고 시장을 왜곡한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어요. 그리고 리처드 콜번의 이메일 내용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납기를 일부러 늦춰서 한국이 들어올 빈틈을 만든 뒤 한국 시스템이 실패하면 더 높은 가격에 재계약한다는 시나리오가 적혀 있었어요. 28개월이 순수한 생산 지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의도적으로 늦춘 거였어요.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그 순간 UAE에서 만난 칼리드 차관의 말이 떠올랐어요. 47명이 죽었습니다. 11명은 아이들이에요. 더글러스와 리처드가 가격 노름을 하는 동안 사람들이 죽고 있었던 겁니다. 47명의 목숨이 이 인간들의 밥그릇 싸움에 끼인 거였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사라, 이 자료를 정리해. 그리고 이번 주 워싱턴 안보 포럼 발표 자료에 포함시켜. 사라의 눈이 커졌어요. 국장님, 이걸 공개하시면 더글러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국장님 경력도 위험해져요. 저는 아버지 사진을 봤습니다. 사막 위의 패트리어트, 사람을 지키던 무기.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대답은 뻔했어요. 진행해. 워싱턴 안보 포럼 당일이었습니다. 미국 군 관계자, 방산업체 임원, 의회 보좌진, 주요 언론인 400여 명이 모인 대형 행사였어요. 제 발표 주제는 중동 방공 위기와 미국의 대응이었습니다. 발표장에 들어서면서 맨 앞줄에 더글러스 하워드가 앉아 있는 걸 봤어요.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리처드 콜번도 있었어요. 둘 다 제가 자기들이 원하는 보고서를 발표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겠죠.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숨을 한 번 고르고 입을 열었어요. 먼저 한 가지 고백을 하겠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35년간 한국 방산을 미국 기술의 저가 복제품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공개석상에서 그 말을 여러 번 했고 부끄럽지 않았어요.
앞줄에서 더글러스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더글러스의 표정이 굳었어요. 저는 직접 중동에서 한국 천궁2가 탄도 미사일 8발을 전량 요격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자폭 드론 31대를 단 한 대도 놓치지 않고 차단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한국 공장에서 주말 새벽에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생산 라인을 봤습니다. 화면을 넘겼어요. 중동에서 찍어온 사진들이 펼쳐졌습니다. 천궁2 발사대, 새벽 요격의 섬광, 대피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 한국 공장의 야간 조업 모습. UAE 방공군 차관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28개월을 기다리라고 했지만 한국은 17일 만에 도착했다고요. 그 사이 47명이 죽었습니다. 11명은 아이들이었어요.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뒤쪽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저는 시선을 더글러스에게 고정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28개월 납기가 순수한 생산 지연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글러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일부 관계자들이 납기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정황이 있습니다. 한국이 들어올 빈틈을 만든 뒤 실패하면 더 높은 가격에 재계약한다는 시나리오였어요. 그리고 한국 방산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의 이름을 도용해서 동맹국에 거짓 경고를 보낸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회의장이 벌집을 쏜 듯 소란스러워졌어요. 더글러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근거 없는 비방입니다. 저를 모함하려는 겁니까? 저는 마이크에서 입을 떼지 않았어요. 문건은 관련 당국에 이미 전달됐습니다. 진위 여부는 조사가 밝혀줄 겁니다. 더글러스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옆에 있던 리처드 콜번이 그의 팔을 잡으며 앉히려 했지만 더글러스는 뿌리치고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카메라들이 그의 뒷모습을 쫓았어요. 저는 다시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이 가장 먼저 손을 잡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졌습니다. 한국은 그 두뇌를 가장 빠르게 현실로 만드는 능력을 가졌어요. 우리가 한국을 적으로 만들면 미국이 집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어떤 나라도 우리를 넘을 수 없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순식간에 회의장 전체로 번졌습니다. 400명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대 위에서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패트리어트를 지킨 건 밥그릇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사람을 지켰어요. 다만 방법이 달랐을 뿐이죠. 포럼이 끝나고 일주일 뒤 더글러스 하워드는 상원 군사위원회 수석 보좌관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이해충돌과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가 시작됐어요. 리처드 콜번도 RTX 내부 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미국 방산업계에 작은 지진이 일었어요. 하지만 그 지진이 무너뜨린 건 부패한 개인들이었을 뿐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 미국 국방부는 한국과의 방산협력을 공식 의제로 올렸어요. 천궁2 시스템과 미군 레이더의 데이터 연동을 검토하는 실무회의가 시작됐고 팔란티어와 한국 방산 기업의 공동 프로젝트도 속도를 냈습니다. 중동에서는 변화가 더 빨랐어요. UAE에 이어 사우디가 천궁2 도입을 공식 발표했고 카타르와 바레인이 뒤를 따랐습니다. 중동 현지 언론에서는 한 문장이 반복됐어요. 미국은 약속했고 한국은 행동했다. 짧고 거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빈 화면에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한국 없이 미국도 없다. 아버지의 책 제목이 패트리어트가 없는 나라는 결국 무너진다였어요. 저는 그 책을 가슴에 안고 35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책을 써야 할 때가 된 거였어요. 커서가 깜빡이는 화면 앞에서 첫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한국을 너무 늦게 알아봤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35년간 믿어온 것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이 고요했어요. 건물 옥상에서 성조기가 바람에 느리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태극기도 같은 바람을 맞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은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두뇌만으로는 세상을 지킬 수 없습니다.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손과 발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손과 발을 가진 나라가 한국입니다.
중동의 새벽 하늘에서 번쩍이던 섬광이 떠올랐어요. 아이와 함께 창문을 열고 잠들 수 있게 됐다는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주말에도 멈추지 않던 한국 공장의 불빛이, 우리가 하루 늦으면 누군가 죽는다고 말하던 젊은 엔지니어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건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진 나라가 아니다. 가장 빠르게 달려오는 나라가 무섭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달려오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미국이 28개월을 미루는 동안 한국은 17일 만에 미사일을 보냈고 중동의 밤하늘을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가 누군가의 내일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저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